영화 읽기 43번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제임스 건 감독의 이게 이례적인 성공 사례라고 영화 산업의 이례적인 성공 사례라고 영화 산업의 성공 비결 이거를 지금 내가 쓴 거는 굉장히 돈 버는 뺑뺑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빠르다 다이렉트로 얘기하자면 돈 버는 비결이에요. 이 한국 영화가 지금 돈을 못 벌죠. 이게 중요한 산업인데 이거는 이제 K-팝이나 K 같은 것들 성공 비결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론이라서 핵심 그걸 분석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 관람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를 위해서 옛날에는 한국 영화가 뭐 외국 영화한테 어쩌고 그래갖고 지시의 눈으로 받아보는 뭐 우리가 그 쿼터제가 있죠. 그런데 너무 성공을 못하고 영화관이 죽을 정말 파산지경에 이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KBS 뉴스 기사예요. 갖고 뭐 사람이 많이 들어갔고 톰 크루즈의 탑건보다 더 많이 되고 뭐 시리즈의 마지막을 향한 관심과 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하는데 유아래 그 관심입니다. 뭐 영화는 별로 시작 100만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근데 800만이 들었던 톰 크루즈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죠. 희망 섞인 보도죠. 희망 섞인 보도예요. 그 정도로 이 중요시 여기는 거지. 왜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벌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이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가오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제임스 건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같이 썼어요. 이게 중요한 각본과 연출인데 왜 그러냐면 각본이 엉터리다 이거죠. 자기가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헐리우드 영화가 망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시나리오 초고를 제출했을 때 그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다 감독이 보통 잘 안 그러죠 서양에서는. 그때 돈 벌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마블 스튜디오가 더 이상 안 망하기 위해서 자기가 써야겠다. 그렇게 나선 거예요. 초고를 이제 겁이 많이 났지만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회상을 하고 어, 어, 그 가오갤 3에서 마블 스튜디오가 겨우 부활한 근거 그 분석을 해야겠죠. 그 이유는 헐리우드 영화계조차 실패를 거듭하면서 찾지 못하는 영화 산업의 성공 비결이 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거 하나만이 비결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거죠. 나머지 다른 것도 계속 이런 비결이 찾아져서 영화 산업이 계속 잘 되길 바랍니다. 명쾌한 사상적 대비를 들 수 있어요. 이게 대중영화의 특징이죠.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볼륨 3는 가모라하고 이별한 후 슬픔에 잠겨있던 피터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찾아온 위험에 맞서기에 일어나는 이야기거죠. 이 작품의 서사는 가디언스 갤럭시의 일원인 로켓, 과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지금의 가오갤이 구성되기 전에 팀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로켓의 과거는 참혹했어요. 가장 완벽한 문명을 일으키겠다는 비인성적인 집착 아래 잔혹한 생체 실험을 행해왔던 하이 에볼루셔널이 이게 빌런이죠. 그로 인해 생체 실험 대상으로 잡혀있던 로켓은 매일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던 거죠. 로켓이 과거의 지옥에서 벗어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이 리볼루션의 집착은 광적으로 변해서 하이 리볼루션은 로켓을 잡아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 결과 전쟁이 벌어진 거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본거지인 노웨어 행성에 습격을 당하는 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어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로켓을 위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다시 힘을 합쳐 그를 구할 방도를 찾아 나선가 영화의 내용이. 이게 영화의 줄거리죠. 영화의 줄거리에 호소력이 중요하죠. 있는 이유는 하이 이볼루셔너리. 이 영어로 번역하면 높은 수준의 진화죠. 이게 빌런, 악당의 이름이에요. 하듯이 영구 진화하는 유토피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과학의 기대 문명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근대 세계관. 이 악당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세계관의 해체라는 불쾌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팔근대적 세계관.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대비가 돼요. 사상적으로 대비가 되는데 그게 선과 악의 이분법의 대립구도로 이거는 사상 대비가 아니라 재현이죠. 재현되는데 그렇게 딱 이 선과 악으로 재현을 해요. 사상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상적으로는 팔근대가 근대를 포함하고 감싸고 넘어가죠. 포함해서 초월하죠. 가오갤 3에서 가디언 팀 앞에 새롭게 등장하는 적은 하이 이볼루셔너리로 로켓을 지금의 모습으로 개조한 장본인이에요. 신이 아니면서도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그는 완전함에 기괴한 집착을 보이는 거죠.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생명체로 가득 찬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로켓이 필요한 거죠. 로켓의 갑자기 변한 뛰어난 두뇌가 된 로켓을. 그래서 가디언스 갤럭시가 전면전을 펼치게 돼요. 전면 전쟁을 펼쳐서 결국은 자기가 죽는데도,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불협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탈근대적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팀, 가오갤 팀하고 명쾌한 사상적 대비를 이루며 유토피아, 그죠? 이 CG의 피날레에 걸맞은 빌런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브릭이라는 분이 비평이 제일 괜찮아서 그분의 평론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분은 이제 짧게 쓰느라고 그랬는지 설명이 모호한,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풀어 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성과의 함정성과 대결하기라는 소제목에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런 목표를 갖는다는 근대 세계의 정상 상태, 소위 정상성, 노멀리티. 이게 뭐냐면 불협화음이 하나의 화음이 되는 과정을 찬양하며 이름 높은 수준의 진화를 추구하는 하이 이볼루션의 이데올로기. 이게 뭐다? 함정일 뿐이다. 그게 탈근대 인식체계의 주장. 이 두 개가 구별이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오겔의 빌런은 하이볼루셔널이다. 이 빌런의 목적은 좀 독특하다. 인피니티 스톤의 힘으로 우주를 마음대로 하거나 멀티버스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옛날까지 그랬던 거죠. 1편, 2편에서 그랬죠. 1편에서는 그렇고 2편에서는 파괴하고, 이름대로 높은 수준의 진화를 추구하는 거죠.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수천 년 지구에서 불린 음악을 수집해 틀어놓죠. 불협화음이 하나의 화음이 되는 과정을 찬양해. 높은 수준의 진화를 쉽게 풀었으면 바로 그게 완벽한 세상이란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이볼루셔너리가 꿈꾸는 세상에는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악도 존재하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카운터 어스라는 행성을 만들었는데 지구를 본뜬 거. 근데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카운터 S에도 잘 구획된 멋진 과학 주택가가 있는데 뒤에 보면 빈민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 어스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이볼루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전체 다 폭파시켜버려요. 하이볼루셔너리의 본질을 간파한, 그러니까 로켓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건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가 싫을 뿐이라는 그 근대의 함정, 정상성의 함정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로켓이 뭐냐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닫고 창조성을 갖게 된 피조물, 이 로켓에 대한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하이 인볼루션이니까 자기 피조물인데 그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커플엑스 덩어리에 불과하게 돼버릴 거라는 거를 로켓이 알게 됐죠. 근데 불협화음이라는 것도 불협화음대로의 조화가 있다는 원리. 이게 이제 그 탈근대적인 원리인데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되려는 자. 이거는 완벽하고 거리가 먼 거죠. 당연히 망하는 거죠. 완벽한 미래의 인간의 대량 생산을 꿈꾸는 오르고라는 회사의 CEO죠. 그 근대 과학 문명의 화신이죠. 그 하이 인볼루션을 꿈꾸는 높은 수준의 진화를 쉽게 풀었으면 완벽한 세상이므로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근대 이데올로기 목표 유토피아라는 단어 유토피아가 뭐냐면 유가 없음이에요. 토피아는 장소가 말하듯이 유토피아 그 말 자체가 물론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유토피아는 노웨어 즉 어디에도 없을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노, 유, 토피아, 웨어, 플레이스, 노 플레이스예요. 그러나 영화 내에서 노웨어라는 단어가 진짜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가오갤의 본거지 행성이죠. 그게 노웨어죠. 근데 그러니까 근대 이데올로기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목표, 뭐 유토피아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거기에 1대1 대응하는 거예요. 딱 대응하는 거죠. 여기 노웨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탈근대 세계관의 현실 재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등한 전쟁. 로켓의 경우는 근대 자아의 독립 주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게 이름이죠. 다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름이 없고 언제든 폐기돼 처분될 수 있는 89P13이죠. 생체 실험 대상인 라쿤이었던 거죠. 동물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를 깨닫고 창조성을 갖게 된 피조물에 대한 자기에 대한 열정감, 그러니까 로켓에 대한 열정감으로 똘똘 뭉친 컴플렉스 덩어리에 불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실을 뿐이라는 하이 이볼루셔너리의 본질, 그거를 간파해낼 수 있는 하이 이볼루셔너리의 본질을 간파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불협화음대로의 조화가 있다는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되려는 자부터 입이 완벽과는 거리가 머니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고브릭이 설명하듯이 로켓에게는 불협화음의 현실이지만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 사항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죠, 그게.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이볼루션이라는 고차원의 근대 지식 수준과 대등하게 결을, 탈근대적 지혜 수준, 그걸 지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피터가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서 가오갤의 2대 대장이 되죠, 로켓이. 그 로켓에게 전대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죠. 가슴에 딱 애국가 제창할 때 손 얹듯이. 탈근대 미래 공동체. 데리다가 다가올 미래 민주주의라고 말한 디모크라시 투컴 이라고 말한 것의 감동적인 탄생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가 영화의 클라이맥스예요. 쿠키 장면에서 나오듯이 새로운 리더 로켓이 끌어갈 가오갤의 미래가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우주 헬멧을 안 써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깜빡하고 안 쓴 거죠. 그래갖고 죽을라도 겨우 살아났는데 아유 쿨 그래요. 나 멋있잖아 자화자찬 하듯이 사실은 자화자찬 할 만해요. 피터는 바로 그 가오갤을 탈근된 미래 공동체로 이끈 거기까지 데려간 명실상부한 영웅 아닙니까? 그 명실상부한 영웅이죠. 그 피터에게는 그 피터의 힘이 어떠냐 보면은 피터에게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근대 이분법적 사상 체계가 있는데 그걸 포함하고 넘어가는 탈근대 정치성의 힘이 있어요. 그걸 입증하는 말이 여기 있는데 하이 이볼루셔너리에 맞서는 게 무모하다는 가모라의 말 이게 맞죠 사실은. 스타로도 피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함정인 줄 알면서 싸우는 건 함정이 아니라 대결이다. 이게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하는데 반복돼요. 관객들한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듯이 여러 번 반복해요. 이 대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와 시스템 고정관념이라는 막강한 적은 그 고정관념의 적은 인식 속에 뿌리 박혀서 자연스러워 보여요. 벗어나기 어렵죠. 배경처럼 깔린 선입견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데 능숙해요. 하지만 그것들, 그 함정을 인식한다면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대결을 피할 기회를 창조할 수 있어요. 고브릭의 어려운 설명을 좀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터가 여러 번 강조하는 단어가 대결이에요. 페이스오프라는 대결. 페이스오프라는 용어는 탈근대 세계관의 바탕을 둔 정치성의 개념이에요. 근대 세계관에서 나온 정치학의 용어인 대립,
하고 뚜렷이 구분돼요. confrontation. 대립은 뭐냐면 정면으로 부딪힌다든가 대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적과 악은이 뚜렷하게 구분돼요. 근데 정치학이에요. 여당과 야당, 뭐 적과 악은, 그죠? 전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면 행동자로서 뭐 어쩔 수 없이 문제나 곤란상에 맞서는 face up to죠. 그런 상황이 되려다가도 대결은 이 대립이 아니라 대결은 대립하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의 현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 세력이 되려는 헤게모니 투쟁이에요. 피터가 하이 이볼루션이라는 둘이 직면했을 때 부닥쳤을 때 피터의 태도는 대립해서 널 죽이겠다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현실을 해결하는 과정인 거죠. 스피릿의 위기를 구별하는, 생명을 구해하는 과정에서 주도 세력이 되려는 헤게모니 투쟁일 뿐인 거죠. 함정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싸우는 건 함정이 아니라 대결이 된 거죠. 이때 함정은 위기를 해결하는 대결의 정치성. 왜 함정이 되냐면 위기를 해결하는 대결의 정치성으로 갖고 피터가 들어갔지만 피하 대립의 폭력적 정치학으로 돌변할 위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난 다음에 금방 막 서로 죽이고 싸우죠. 함정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인식 체계 속에 뿌리 박혀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마블 유니버스 등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디폴트 영화 생애관, 즉 두덕 세력 두 개의 폭력적 대립 상황. 이거 당연하게 관객들적이잖아요. 그거는 사회와 시스템, 고정관념이라는 막강한 적이에요. 가옥에는 폭력적 대립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걸 봤겠지만, 영화는 재밌게 봤겠지만, 가옥의 3에서 이 막강한 적이 하이 이볼루셔널이라는 미친 과학자, 매드 사이언티스트, 미친 과학자로 의인화하죠. 사람으로 바뀌어 있죠. 이 근대 과학, 그것이 이제 미친 과학자로 나왔는데, 그거야말로 사회와 시스템 고정관념이라는 막강한 적을 대표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막강한 적을 인식한다면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대결을 펼칠 기회를 창조할 수 있어요. 하이 이볼루셔너리와 정면으로 맞선 첫 장면 등 이런 대결을 펼칠 기회를 성공적으로 창조한 피터야말로 참된 리더죠. 대결 안 했으면 로켓은 없었죠. 하이 이볼루셔너리는 광명동 기자의 설명대로 가오갤2의 타나토스와 사상적인 측면에서 많이 닮아 있어요. 그는 인피니티 사가의 빌런 타노스와 닮았다. 타노스는 한정된 자원에서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야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탁 해갖고 절반을 날려버리죠. 타노스와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균형과 진화라는 이름의 악마일 뿐인 거죠. 자신이 원하는 이상세계를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볼루셔너리는 카운터 어스, 지구가 생긴 걸 다 날려버리죠. 타노스는 우주의 전반을 날려버리고. 하이볼루셔너리가 로켓을 숫자로 부르는 건 우연이 아닌 거죠. 계몽주의자들에게 숫자는 경제의 교본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다 숫자일 뿐이에요. 타노스 역시 절반이라는 숫자를 맞춰놓고 핑거 스냅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 계몽은 숫자로 환원되지 않고 하나로 될 수 없는 것을 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계몽의 태도는 독재자의 행동과 같은 것. 그 지금 시대의 독재자는 계몽주의자들이에요. 독일 철학자 아도르나 호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에서 두꺼운 책이지만 내용은 핵심은 뚜렷해요. 나치의 반문명적 만행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디오진크라시라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 다른 것에 대한 거부이고 동일하라는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을 다른 거 다 죽인 거죠.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뭐냐? 유태인을 말살시킬 정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자는 계몽의 결과물인 거죠. 그게 열심히 죽이는 거예요. 일 삼아서 몇십만을. 계몽은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처음부터 존재하는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타노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 가디언즈와 에반즈는 뭐냐? 그러한 폭력들에 맞서 빌런들과 싸우는 히어로들이었고 우리가 그토록 응원하는 이유인 거죠. 계몽 시대는 끝났어요. 계몽의 근대 시대를 대표하는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있고 그리고 피터가 대표하는 가오겔의 탈근대 사상의 대비가 명쾌하죠. 제임스 건 감독이 아웃사이더들의 수호자가 됐던 이유도 그런 거죠. 그는 언제나 아웃사이더, 즉 사회 부적응자들을 옹호했는데 1996년 데뷔와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B급 정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B급 정서라는 게 뭐냐? 주리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가오겔에서 로켓의 탄생 과정을 통해 아웃사이더를 배제하려는 세상의 일침을 날리는 거죠.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극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향해 통일감이 없고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폼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내용은 로켓은 그냥 놈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가 싫었던 거지 라고 진실을 말해요. 빌런은 로켓을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로 불러요. 89P13 하고 불러요. 근데 로켓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난 로켓 라쿤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요. 하이 이볼루셔너리는 개별성이 아니라 통일성이 중요한 계몽주의자니까 로켓의 이 발언은 정확한 대립 발언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게 통일감이 없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사상과 지혜가 있는 듯 말하는 하이 에볼루셔너리 실체의 정체를 간파하고 로켓은 놈은 원래 그냥 원래대로가 싫었던 거지라고 말해. 그리하여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다시 만난 로켓을 숫자 89P13 생체 실험 대상으로 부를 때 난 로켓 나쿠니아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게 돼. 그리고 이건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로켓의 이런 행위는 개별성이 아니라 통일성이 중요한 계몽주의자 하이 에볼루셔너의 근대 세계관을 거부하고 그리고 뒤이어 하이 에볼루셔너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정신이 먼저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는 8근대 가족의 탄생. 시작일 뿐,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성공 요인에. 가오겔의 리더가 되는 가오겔 리더가 피터의 로켓으로 교체되는 등 가오겔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공은 영웅의 위대한 승리라는 기존의 서사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충실한 담론, 그것만 있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외에 첫째,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빌런의 정체성에 타당성이 있죠. 왜 빌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또 둘째, 로켓의 리더십 이양 과정에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게 이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돼요. 셋째, 혈연에 기반한 기존의 근대 가족을 포함하고 감싸고 넘어가는 8근대 가족의 탄생을 이거를 간접 경험하게 해줘요. 관객이. 그래서 관객 자신이 가오겔의 일원이 된 같은 감동을 줘요. 이게 핵심이에요. 감동을 준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감동을 준. 고브릭의 글에 담은 것 같은 결론은 공감의 핵심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드러내요. 설명이 뚜렷하지 않을 뿐이지 다 있어요. 가족은 핏줄로 이어져야 하고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완벽한 신체와 영혼이 존재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상성. 그런 함정을 박살내기 위한 여정이 끝났다. 그런 사실이 아쉽다. 그게 가오겔이었다는 거죠. 우선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이 에볼루션의 정체성이 타당성이 있는지, 요거 따로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켓의 이양 과정이 설득력이 있는지, 이것도 따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 탈근대 가족의
관객의 감동을 같이 왜 했는지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죠. 우선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빌런의 정체성의 타당성 먼저 보겠습니다. 로켓이 생사를 헤매는 결과를 초래한 가오갤의 첫 번째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센지 다 박살을 내버리죠. 즉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오르고의 CEO로 대표하는 인류 진보의 길의 결과죠. 근대 과학의 힘인 거죠. 이게 성공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을 쭉 설명하는데 이거는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영화 본 사람들은 아실 테니까 안 본 사람은 설명해봐야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고 뭐 도망치는데 뭐 쫓아가고 뭐 그게 누가 돌진하냐면 아담 워럭이 돌진해갖고 완전히 전부 다 이기죠 거의 전부 다 이겨갖고 전부 다 누구도 드렉스도 그 튼튼한 드렉스도 못 이기고 그러다가 아담 워럭이 드렉스를 끝내려는 순간 몸을 회복한 네블라가 칼날로 뭐 가슴을 꿰뚫으니까 전투가 끝났어요. 근데 로켓을 회복시키고 설치니까 도망쳐버리고 그래서 네블라가 조사해 봤더니 로켓 신체 장비에 P3라는 일련 번호가 있는데 자폭 장치가 있는 거죠. 그걸 해제하려면 그걸 하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울고 본사로 크레글린하고 코스모 걔하고 둘이 남겨놓고 나무 위키에 나온 요약이에요. 가오겔의 본거지 노벨 생성을 쑥갓으로 만든 아람 워럭은 가오겔의 마지막 장면에서 피터의 목숨을 구하죠. 가오겔의 멤버로서 개가천선한 제2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람 워럭이 가오겔 모험 이야기의 원인 제공자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다. 자기 의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럼 공격을 했냐?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위협 앞에서 아들 뭘 하니까 그 사람 거의 창조주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들 아담 워럭에게 노웨어 파괴를 지시하며 왜 그랬냐면 가족의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거죠. 너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죠. 소버린의 대사제 아이샤. 그러니까 아담 워럭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소버린도 아이샤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이 에볼루셔너를 위해서도 이런 변호가 가능해. 의도하지 않은 악당이다 이거죠. 이게 말이 가능하냐?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설명한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만이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의 아버지죠. 근데 그 악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철학자로 신문 기자에서 철학자로 바뀐 이유가 악의 결과물은 있지만 정당한 처벌의 대상이 될 악의 원인 제공자는 특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새 굉장히 심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얼굴을 공개하죠. 그 이유는 죄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동영상 이교수의 책 읽기 14에서 읽은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이 가오겔이 현근대 그 가족의 탄생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해줘요. 이게 지금 악도 정확하지 않죠? 그 뭐냐고. 단지 말해서 문제는 이 소피 루이스의 책에서 나온 인용이에요. 가족을 폐지하라. 요거에서. 달리 말해서 문제는 자본주의 하에서 사적인 가정을 돌보는 일은 종종 사랑하려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숨통을 조이는 노동이기도 하다는 것. 그것이 남성 상사나 남편, 아빠와 같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봄 노동자들이 가족 형태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시사해주고 있어요. 유급이든 무급이든 가정부와 어머니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건 이 때문인 거죠. 근대 가족의 명백한 폭력성 구조에도 불구하고, 근대 가족 그랬지만 근대 제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어, 남성 상사나 남편 아빠 같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루이스의 날카로운 지적은 이걸 왜 읽었냐면 악의 폭력이란 가오겔의 보편 세계, 계속 전투가 벌어지죠. 아담 모아로 아이샤 하이 에볼루셔널 같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개개인의 잘못이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그 근본을 보면 근대 세계관의 본질적 한계에서 기인한 폭력성의 발현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집에서 말하자면 아담 워럭, 아이샤, 하이 에볼루셔너리 등 개개인의 궁극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 따지고 비록 빌런의 행위를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처럼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자신의 폭력 행위를 변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변호한다니까? 이 교수의 책 읽기 14에서 다음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근데 가오겔 3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해줘요. 즉 이거. 묵인에게 행복한 가족이라는 표현. 그 하이 에볼루션이 요구하는 게, 목표로 하는 게 행복한 지구죠. 그 행복의 본질. 그 자본주의에서는 무지막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그걸 하이 에볼루션이가 보여주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무관심을 드러내는 거야. 가족도 마찬가지라. 한각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가족이 누리는 행복의 토대에, 소위의 그 행복의 토대에 희생과 억압, 억제,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린 선택, 잃거나 잡은 기회, 크고 작은 해악의 균형 잡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부 구조가 존재할 망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스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하이 이볼루셔너리의 억압과 억제. 이런 카운터 어스의 대폭발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같이 폭발해버린 아이샤의 무의미한 희생 등은 근대 이데올로기가 목표로 하는 아이샤와 아담 워럭은 단지 행복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또는 하이 에볼루션의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으로 구성된 지구 같은 행성의 창조를 추구하는 발전 과정에서 행복의 벌집, 즉 자본주의 하에서는 무지막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례인 거죠. 아담 워럭, 아이샤, 하이 에볼루셔너리 등의 죄가 아니라면 그들이 속해 있고 그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근대 시대 자체의 잘못이겠죠. 그리하여 불협화음을 옹호하는 탈근대 시대의 가오갤이, 그죠? 하이 에볼루셔너리 같은 빌런을 멸절시키고 초월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죽이죠. 그런데 아담 워럭 같은 빌런은 포함하죠. 아담 워럭은 안 죽이고 개화천선에 받아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로켓 죽을 뻔했는데 근대 시대를 포괄하는 탈근대 정치성의 주도 세력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오갤 가족의 분석들이 더 핵심이죠. 탈근대 가족의 핵심 요소를 연구를 해야겠죠. 분석을 하려면. 가오갤의 영화 산업적 성공은 근대 가족을 포함 초월할 새로운 가족, 가오갤의 이론이 된 관객의 공감 때문이에요. 가오갤 3, 우주 가족의 분석들을 인용했던, 그거는 가족을 폐지하라가 제공한 8근대 가족의 핵심 요소가 그 바탕이겠죠. 핵심 요소가 뭔가를 분석해 봐야겠죠. 루이스는 하나의 명제에 대해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그 진실성을 확립하기 어려운 상태, 아포리아죠, 아포리아. 그게 증거와 반증이,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있는 걸 아포리아라고 그러죠. 그 아포리아의 방식으로 8근대 시대를 위한 가족의 개념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가족을 폐지하는 것과
상충하는 일이 아니다.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다. 같다는 거야. 이거 아포리아죠? 가족을 사랑한다 하고 가족 폐지. 이게 어떻게 같다는 거야. 그죠? 아포리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상대가 충분한 돌봄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팔근대 시대의 포월의 역사학에 입각한 가족 담론인 거죠. 근대 가족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건 그건 오히려 가족을 한 차원 더 깊게 사랑하는 마음가짐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가족제도의 목적이 돌봄이었는데 그뿐 아니라 탈근대 가족제도의 목표가 될 자율성, 또 보장하려는 태도에서 불어나는 거죠. 그 두 개를 다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이라는 이 책의 부제처럼 시적 상상력을 동원한 의무적 가족의 개념은 탈근대 시대의 가족이라는 종교의 갈길을 루이스가 곳곳에서 암시해요. 근대 가족 제도는 쉽게 말하면 이반 일리치가 학교 없는 사회에서 근대 체제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 학교 제도하고 거의 같아요. 그처럼 이념과 현실 사회를 메꾸는 신화 생성 시스템인 것뿐이에요. 신화가 왜 만들어졌냐면 현실이 현실로서 인지되지 않고 의심받는 부동의 지위를 그러니까 무슨 짓 해도 의심을 안 받는 거죠. 실제로 학교가 그래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우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인간조차 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에서 전공이라고 부르는 그 4년 동안의 학과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에 불과한데도 평생에 걸쳐 딱지가 되는 거죠. 당신의 전공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 그거는 실제 능력이 아니라 자격을 묻는 거예요. 실제 능력은 이제 그 자격을 인정한 다음에 왜 이 공부를 못했냐 이러고 또 거꾸로 얘기하죠. 당신만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서울대 나왔는데 이 정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스카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딱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는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문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것만을 판단 재료로 삼는 거죠. 그 신화죠.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이라서 근대 국가를 지탱해온 교육이나 가족 등 신화 생성 시스템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대학 공부를 안 가르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육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대 시대의 한계에 갇혀 폐기 대상이 된 근대 학과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 보지만 아직 보지 못한 세계로서의 가족 개념에 관한 것. 어떤 거냐 이거죠. 어떤 거냐. 우리가 손을 맞잡으면 가족 이후에 찾아올 아무것도 없음의 가족 이후에 찾아올 아무것도 없음의 풍요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선언하는 가족 개념이죠. 이거 상상하는 가족 개념이죠. 산문적인 개념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어서 시적 상상력의 바탕을 둔 운으로 표현되는 가족이죠. 폐기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루이스는 근대 가족이라는 신화를 폐기한 후 가족이라는 종교를 인류의 희망으로 제안해요. 내가 보기에 가족이라는 종교는 가족이 앞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왜 종교라 그러냐? 이거 신화가 아니라 종교라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리라는 희망, 빛나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확실한 소속, 신뢰, 인정, 충만의 가능성 이게 가족한테 오고 가는 거란 말이죠. 가족이라는 꿈은 뭐냐? 안식처에 대한 꿈과 같다는 거예요. 굶주림이나 구속과는 정반대되는 무언가. 관용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족 같은 말을 하는 거는 가장 가능한 강렬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운명이야. 이보다 강한 은유는 없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은유를 사용하는 걸까요? 대체 누군가에게 의무적으로 가족이 된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상당히 가독잡지 않은 무언가, 지금까지 가족 같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수용, 연대, 기꺼이 돕겠다는 약속, 환대, 돌봄 이런 게 있다는 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대의 주도 세력이 아직 그 힘을 잃지 않은 상황인데, 팔근대 세계가 이미 발현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팔근대 시스템은 근대 세제를 포함하고 초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있으니까. 이 글에서는 근대 사회를 초월하지만, 포함하지만, 초월한다고 추정하는 현재의 팔근대 사회를 근대 사회의 완성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죠. 그죠? 그게 뭐 근대에서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장 우리가 모든 대답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강화하고자 하는 긍정적 이상과 만족, 이 가족을 통해서 얻게 하는 이상이죠. 정교죠. 가족이라는 셈으로부터 솟은 건지, 원래 있던 거에서 솟은 건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 험난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건지, 근데 이거 부서지고 새로 남은 건지 판단하기 중요하다는 거야. 양쪽 다 돼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제안하는 탈근대 가족의 핵심 요소, 즉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강화하고자 우리가 강화하자 하는 이상과 만족이 있었을 텐데 그게 근대 가족 내에서도 가끔 발현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예외고 좋은 예외고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 이데올로기의 경우 가족적으로 일하고 뭉뚱그려진 형용사 안에서 유토피아적 잠재력을 지닌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근대 가족제도부터 살아남은 건지 아니면 소수인 건지 살아남기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대 가족제도를 옹호하면서 자기 경험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현 상황을 근대 가족의 사회의 완성 과정이라고 여기면 이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우리가 강화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이삭과 만족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근대 가족으로부터 샘솟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탈근대 가족의 발현을 기대하는 시대 전환의 이론이라면 근대 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양쪽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적이라고 뭉뚱그려진 형용사 안에서 유토피아적 잠재력을 가진 고갱이는 그게 뭐냐면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인 거죠. 이게 앞으로의 가족이에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의존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비록 배타주의, 국수주의, 인종, 재산, 유전, 정체성, 경쟁이라는 이름표가 묻힌 관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이게 보통이니까 이런 관들이 잔뜩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행동안에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힘든 이런 이상적 버전의 가족적 가치가 있는데 또 스치지나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적이라고 뭉뚱그려진 형용사 안에서 유토피아적인 그 잠재를 가진 고갱이가 근대 가족제도의 특성인 이런 나쁜 관 속에 묻혀 있지만 근대 가족제도의 발현을 희망하는 집단에서는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이란 이상적 버전의 가족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을 곳곳에서 탐색하겠죠. 이제 그 영화로 돌아가서 틀을 만들었으니까 가오갤에서 하이 에볼루션을 CEO 하이 에볼루션을 중심으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어로 아제로 그 직원들이죠. 그 사람들도 목숨을 바쳐서 오르고스코프의 직원들이에요. 근대 가족 제도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배타성, 국수주의, 인종, 재산, 유전, 정체성, 경쟁이라는 인표가 관인 관성에 묻혀있다. 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최측근 집단이 하이 이볼루셔널에게 반역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그들도 왜 반역을 하게 되냐면 집단으로 전체가 그래서 난 이거 혼자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 혼자 남아있으니까 죽임을 당해. 그들도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이라는 그런 이상적 버전의 가족적 가치를 탐색하였지만 실패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죽었죠, 그 사람들은. 가오겔이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이라는 8근대 가족을 대표하는 모범 집단 임을 확인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가옥의 전쟁의 결말이 뻔하죠. 누구인지 틀림없어요. 한쪽은 내분이 있고 한쪽은 없고. 근대 가족은 근데 근대 자아의 원천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번역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낭만적 사랑의 고백에 의한 결혼 제도가 근대 가족을 형성했다면 근대인의 자아는 그런 서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사적인 핵가족과 오디푸스 서사, 아버지와 아이가 아닌 다른, 이게 이제 근대 가족의 그 틀이었으니까,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렵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 그건 이제 탈근대를 못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아가 항상 그런 식으로 형성된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와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자아를 형성하자는 뜻이다. 라고 루이스가 말하고 있어요. 자아가 근대 시대 특유의 산물일 뿐인 거예요. 영어 단어가 패밀리죠. 이 중세 시대에는 패밀리가 가문이죠, 가문. 그리고 근대 시대에는 가족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탈근대 시대에는 아직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거예요. 그 모르는 다른 방식이 영화로 보여주고. 이 로켓을 비롯한 실험체 친구 4명이 우정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죠. 그 안에서 오문당하면서 독립 주체적인 자아의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름이 생기죠. 각자 이름을 스스로 명명해요. 라일라, 플로우, 로켓 등 스스로 이름을 명명하는 장면. 그게 팔근대 시대에 아직은 모르는 방식이라고 루이스가 말한 바 있는 팔근대 시대의 은유적 가족이 관객 눈앞에 탄생하는 모습인 거예요. 관객 눈앞에서 그 관객이 탄생하죠. 이게 로켓의 경험이에요. 원초 경험인 거죠. 이 경험이 잊고 있었던 뭔지 잘 몰랐죠. 그때는 가오갤의 최종 장면에서 자기 동족인 라쿤을 비롯한 동물들을 구원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켓이 팔근대 가족의 자원을 이토록 획기적으로 확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오갤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이 입증된 거죠. 부하를 엄청나게 늘렸잖아. 히토는 동물의 지도자가 되긴 좀 그렇죠? 새로운 리더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런데 피터를 제외하면, 가오갤의 소위 아웃사이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구형 인간이 아니에요. 어? 나무 그루트를 생각해 보시면, 나무죠, 나무. 팔다리에 사지를 가진 인간형 형태를 한 종족만 동물로 취급하던, 그래도 팔다리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취급하던 기존의 가오갤 가족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떠냐면 하이 이볼루셔너리 동물 실험 이데올로기에 동조한 셈이죠. 그렇다고요. 인종차별이죠. 동물차별이죠. 근데 그게 어디 드러나냐면 구체적으로 그런 게 동조하는 형상이 드러나요. 여기 동조한다고 했죠? 어떻게 동조했어? 라고 생각할 텐데 실상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개의 모습을 한 코스모하고 염력 내기를 해요. 그다 크래클린이 아직 연두의 화살을 깔끔하게 다루지 못하는 자신에게 비해 정교한 염력을 보여주죠. 코스모에게. 너는 나쁜 개야. 근거는 비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인종이 아니라 동물차별적인데 그런 단어가 없어다가 하소연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직 단어가 없어요. 그걸 끝까지 철회하지 않죠. 옆에서 말리는데도 그럼 되냐 그만해라 이러죠. 이게 가옥의 내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주 가족이라고 정의되는 이 가옥의 대부분이 뭐 동물적이라고 단정하긴 곤란하지만 어쨌든 비인간적인 요소를 자아상에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구원할 가족의 범주에 뒤늦게 동물을 포함한 라켓 행위가 만시지탄, 시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으면 안타까워하는 만시지탄이지 빠른 게 아니에요. 매우 늦게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탈근대 시대 인간관계의 모델, 이 탈근대 시대 낭만적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피터는 지구 인간답게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못하죠. 지구 인간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한국의 지구인 관객을 위한 영화 홍보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요. 영화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그래서 인피니트 영화 기사도 이렇게 나요.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인피니트 워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가모라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에도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크리스 프렛은 이게 피터죠. 스타로드가 다시 가모라를 만든 건 영화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다. 라고 전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것 뿐이지. 영화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그는 평생의 연인 가모라가 자신 눈앞에 있다는 걸 스타로드는 믿지 못하고 가모라는 스타로드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스타로드 만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중우주 다른 쪽에서 온 거죠. 가모라를 향한 사랑이 스타로드를 정의했는데 돌아온 가모라의 모습에서 느껴진 아픔이 있다. 며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대표 커플의 운명에 궁금증을 축적시켰다. 이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소개하는 기사에서 4월 달에. 그런데 첫 장면에 등장하여 사랑하는 가모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알코올 중독의 이미지까지 출연한 피터 킬이죠. 상심한 모습. 이걸 딱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 되죠. 타노스의 절벽 아래로 던져진 와인드게임에서 가모라는 이번 편에서 가디언즈로 살아본 적이 없는 다른 세계의 가모라고, 덕분에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연인 때문에 눈물 짓는 멜로 드라마 주인공처럼 청술맞게 구는 퀴를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더우겔 3가 탈근대 가족의 모범 사례가 되는 탈근대 사회라면 근대 가족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피터의 낭만적 사랑의 노력은 어떨까요? 좀 가볍게 취급될 수밖에 없겠죠. 피터가 근데 피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 또는 자신과 가모라의 인간관계라는 우리의 감정에 관한 자신의 생각만을 고려하는 유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괄해야 될 내용이. 그 앞에 나타난 가모라는 우주 범죄 조직 라바저스의 멤버로 다시 태어났다. 알고 보니 연인사이든 가모라가 아닌 과거의 가모라였던 거예요. 동고동락했던 멤버들과 어떤 기억도 공유할 수 없는 가모라와 불편하면서도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간다. 이 교수의 책 읽기 14에서 참고 자료를 읽은 게 켄 윌버의 통합 명상이었는데 이 책에서 피터와 같은 처지와 같은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라는 틀을 하나 보여줘요. 여러분은 켄 윌버 책의 인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의 선호와 취향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선호와 취향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의 바람이 곧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역할, 즉 상대의 나 공간이 지닌 역할을 우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1인칭의 복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둘 이상의 나가 모여 형성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당신들이나 그것들이 우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나들을 위한 자리를 진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나가 이 우리라는 것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이 관계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가모라와의 낭만적 사랑의 복권을 꿈꾸는 피터야말로 나의 선호와 취향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선호와 취향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상대의 역할, 즉 상대의 나 공간이 지닌 역할을 우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무례를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상이나 환각이 되어버린 근대의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1인칭의 복수라는 것, 우리는 둘 이상의 나가 모여 형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켄 윌버는 이런 탈근대 인간관계의 모델을 위해 마음챙김의 명상 공식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두었어요. 이제 다음에 4가지 입장을 빠르게 마음챙김해 본다. 마음챙김은 명상이죠. 선불교 명상인데 미국에 넘어가서 아주 지금 실용적이죠. 미국의 인구의 20% 이상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넘어간 거예요. 한국과 일본과 태비트에서 넘어간 건데,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타 공간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나의 우리 공간을 체험해보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나 공간, 다른 사람의 우리 공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챙김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명상해 보는 거죠. 명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명상. 마음 챙김 몰라도 돼요. 명상만 하셔도 돼요.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실제로 네 사람이 개입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마다 사실은 네 가지의 주요 관점들이 함께 하는 거죠. 피터의 낭만적 사랑의 환각처럼 다른 사람의 나 공간과 다른 사람의 우리 공간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나들을 위한 다리를 진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 셈인 거죠. 그리하여 나가 이 우리라는 것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우주선 마이크 통화 장면이 거기 실질적으로 그게 나와요. 주변에서 다 알게 될 정도로 이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판단으로 가족이 되었지만 이거는 가오갤에서 나와요. 자신이 원해서 가족이 됐어요. 사귀는 가족이 되려고 됐지만 가오갤 사이에서도 서로를 비정상으로 인식해 교정하려던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빈변이 일어나요. 스타로들은 다시 온 우주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지만 돌아오는 건 당연한 반발과 동료들의 놀릴 뿐이었고 그랬던 스타워드가 인정받게 된 건 뭐냐면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가모라가 지금의 가모라가 아님을 수긍하고 고백을 멈추던 순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가모라가 왜 그러냐면 매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스타로드의 가모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다른 우주의 가모라가 멍청해 보이는 스타로드와 사귀었는지 그러니까 우주인이 볼 땐 멍청해 보이죠. 지구인은 알겠다고 말하는 거죠. 보브리기 위와 같은 설명에서 말한 점은 히트에서처럼 자신의 판단으로 가족이 되었지만 나머지 가족애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비정상으로 인식해 교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이볼루셔너리의 주요 업무가 뭐였어요? 상대방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해 폭력적으로 교정해야 되는 생체 실험이 그거죠. 가오갤도 처음에는 하이 이볼루셔처럼 근대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가오갤이 근대 가족으로 시작했다. 탈근대 가족으로 진화하는 과정. 이야말로 이 영화 가오갤의 메인 줄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브릭이 위해 설명 중 피터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피터가 궁극적으로 가모라에게 그 존재감을 인정받는 사실인 거죠. 응? 다시 반복했어요. 가모라는 다른 사람의 나 공간과 가모라라는 다른 사람의 우리 공간 경험을 피터가 진실로 고려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모라가 피터와의 우리 공간 경험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진정한 우리 공간 경험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나무 위키 줄거리에서 가모라에 관련 쇠고옷이 나오는데 인용하면 그래요. 처음에는 내용을 잘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가모라가 나타나니까 피터는 깜짝 놀라고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지만 가모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가모라는 뭐라 그러냐? 나는 단순히 10만 유닛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왔다. 용병이다. 이 사람 다 용병이었으니까. 이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1차 전투가 있어서 뺏었어요. 그 드라이브를 얻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와 틸의 머리에 그 보조장치가 두뇌 보조장치에 있는 그걸 빼려면 다시 들어가서 그 걔를 죽이고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이면 알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무라가 반대를 해요. 그리고 피터는 하이볼루션의 연구소, 아이오티 연구소가 있는 카운터스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가모라가 돌아가요. 라바저스 군단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맘먹었지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전히 내가 아는 가모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정말로 즐거웠겠다며 피터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요.
탈근대 시대의 이 낭만적 사랑을 시도하는, 그걸 시도하는 거죠. 낭만적 사랑을 시도하는 피터와 가모라가 탈근대 인간관계의 모델이 된 이유는 어느 정도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냐. 두 사람의 영성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점에 있는 거죠. 성숙하지,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상대가 여러분과 다른 발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상대의 단계를 분명하고 신중하게 제대로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관계에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요소. 그러니까 가모라하고 피트하고는 서로 다른 관계죠. 그죠? 가모라는 근대적으로 돈을, 그죠? 여기 보면, 근데 자본주의, 그죠? 사고체계, 여자인, 그지? 그러니까 피트하고 비교하면 좀 덜 성숙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거를 수로 신중하게 고려를 하면서 해야 그걸 요소를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의 두뇌 장치에 있는 킬코드 해제키를 배내기 위해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가무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이 에볼루셔너리 연구소인 아레테 연구소가 있는 카운터 S로 항하는 탈근대 인간 피토의 의도, 돈 때문이 아니고 이익 때문이 아닌데 단순히 네뷸라가 10만 유닛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오레를 돕는 근대 인간 가모라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 거죠. 피터의 인간적 성숙함은 바오겔이 카운터스에 도착한 다음과 같은 장면에 드러나요. 일면 도착해갖고 그 카운터스에서 막 난리가 나고 시끄러워지고 곡싸움이 벌어지려고 그래 바로. 그런데 피터가 뭐라 그러냐면 도망치다 넘어진 박쥐 얼굴의 여성 인간에게 다리를 닦으라고 손을 건너줘요. 그래서 상황이 일단락돼요. 그리고 그 분명히 반대편인데도 도와줘요. 서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네뷸라하고 드렉스의 폭력적 대응으로 인해서 혼란 상황이 막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판에 도망치다 넘어진 박쥐 얼굴의 동물인간 여성에게 피터가 다리를 닦으라고 손수건을 건네준 덕에 상황이 결국 일단락된다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되어 있지만 하지만 이 장면에서 넘어졌던 박쥐 얼굴의 동물인간 여성은 피터의 성숙한 인간성에 크게 감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장면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동물인간이 적대적일지 모를 정보를 자발적으로 전달하려는 어렵단 말이에요. 전달도 어려운데도 어떻게든 전하기에 손짓 발짓 대화적인 언어, 반편적인 언어는 물론 손그림까지 동원해서 기록관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나고 되게 웃긴 장면이었는데 남편이 온몸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차까지 빌려줘요. 남편은 안 돼, 안 돼, 막 그런 표정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몸짓으로 피터가 켄일버의 성숙한 사람의 정의에 어울린다면 피터가 사귀던 가모라가 아닌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같은 급이겠지. 지금 눈앞에 있는 과거의 가모라는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므로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탈근대 시대의 사람으로 발전한 전망은 캐니버의 결론처럼 유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안 됐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이 발전한다고 볼 수 없어요. 에필로그 장면에서 가모라가 피터에게 여전히 내가 아는 가모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했을 때 정말 즐거웠겠다라며 처음으로 피터를 인정하는 단어는 낭만적 사랑의 기회 상실을 아쉬워한다기보다는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피터가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인 거죠. 너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걸 알겠다 그죠. 탈근대 시대의 낭만적 사랑의 실패를 가모라와 경험한 피터의 사례를 탈근대 인간관계의 모델로 내가 들었지만 사실은 가오갤 멤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요. 과거에 가모라와 뜻하지 않게 만났던 인간관계의 경험은 가오갤의 다른 멤버들에게처럼 피터에게 자아를 찾아가고 한 뼘 더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어,
맨 처음에 이 우르고를 향하는 중에 멘티스가 의복 여동생이죠. 남매로서 조언하면서 이번 일 끝나면 지구를 가서 할아버지 좀 봐라 했더니 피터가 뭐라고 하냐면 8살 때 납치됐는데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 가오갤의 리더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근대 가족의 핵가족의 이론이었던 할아버지를 방문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재현이 돼요. 그런 영적 성장의 결과물이.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말하다가 있냐고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살아있고 퀼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라고 하고 할아버지와 제게 할아버지는 껴안고 사진 쪽을 못 봤는데 단번에 알아보고 그러니까 탈근대 가족의 모델인 거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과거의 가모라와의 인간관계, 탈근대 시대의 낭만적 사랑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탈근대 인간관계의 모델이 되는 피터는 근대 가족의 윤리 광령인 돌봄뿐만 아니라 탈근대 가족의 핵심 덕목인 자율성의 중요성을 확인해요. 그래서 아포리아 쓰이는 이 얘기, 앞에서 봤던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근데 피터가 대표 사례일 뿐이고 다른 탈근대 가옥의 멤버도 탈근대 가족의 모델이에요. 그게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케겔트 개개인의 성장, 이게 뭉클한 감동을 안기는 이유인 거예요.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위험에서 기꺼이 드는 리더죠. 스타로드부터 자신의 아픈 과거와 상처와 싸우는 로켓까지 멤버 하나하나가 따로 똑같이, 이 말이 중요해. 따로 똑같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하면서 이들의 새로운 성장을 응원하게 된 이유이고 끝난 걸 아쉬워하게 된 이유인 거예요. 가오갤의 핵심 감독은 이영실 기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따로토 가치의 탈근대 정동에서 따로토 가치, 따로 자율성을 가지고 같이 돌보는 거죠. 피터가 따로는 자율성이고 가치는 돌봄이죠. 피터처럼 자아를 찾아가고 한 뼘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오갤 모두가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루이스에서 읽었던 거예요. 근대 자아의 원천이었던 탈근대 가족 제도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탈근대 시대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낭만적 사랑의 고백에 의한 결혼 제도가 근대 가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근대의 자아가 그런 서사를 바탕으로 했는데 한 뼘 더 성장하게 하는 가오갤의 진짜 나 탈근대 자아의 탐구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지구로 돌아가는 피터처럼 근대의 독립주체적 자아를 감싸고 넘어가는 그것도 같이 있죠. 그걸 포어라는 탈근대 정동의 행위예요. 이 가오갤의 이야기가 출발하는 부분에 가오갤 캐릭터의 다음과 같은 묘사는 자아를 찾아가고 한 뼘 더 성장하기 전 진짜 나를 찾지 못하는 근대 자아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쭉 나와요. 그래서 괴팍하거나 덜 떨어지거나 맨 처음에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안 하네 그래요. 멋있게 보여요. 이 시리즈는 하나같이 이상한 캐릭터의 불협화음을 원료로 삼는 우주선이에요. 알코올 중독의 이력을 추구한 리터길, 역변하니 슬그머니 수군되고 싶어지는 그루트도 티네이저 같아 보이죠? 나중엔 아니고 마초의 심장을 안에 숨겨진 육아 본능을 발휘한 트렉스, 나중에 그게 바뀌죠? 아무래도 너무 착해버린 네뷸라, 공감 능력만큼 전투력을 끌어올린 메티스 등 이번에 저도 가오겔의 스토리는 위와 같이 모셨던 출발점의 근대 자아가 어떻게 탈근대 자아, 즉 진짜 나를 찾아 한 뼘 더 성장하는지에 관한 이야기. 이게 가오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게 모여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자아의 한계를 포괄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성장하는 거. 근대 자아의 낭만적 사랑이 환각이라고 피터가 조롱받을 건 가머라라는 상대의 나 공간과 상대 우리 공간 경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가모라가 우리 공간 경험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었으며
두 사람의 진정한 우리 경험이랄 수 있을 낭만적 사랑이 시작되도 조차 없었어요.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가족이 되었지만 나머지 가족의 사이에서도 서로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해 교정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요. 피터와 가모라의 퇴근대 관계, 인간관계 모델을 다시 인용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나 공간과 다른 사람의 우리 공간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서로 나들을 위한 자리를 진정으로 만들어 놓고 앉는 거고 그래야 나가 우리라는 것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경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 빌런 하이 이볼루셔너리 계몽주의 폭력성의 특성인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나머지 가옥의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서로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해 고치려고 그러죠. 상대방을. 부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 빌런 하이 에볼루셔너리보다 가오길이 더 도덕적으로 위에 서 있지 없잖아.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뜻의 완벽은 결국 정상성에 대한 강요로 이어지는 거고 이런 정상성의 함정에서 가오갤 멤버들도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 그죠? 오프닝에서 듣는 레디오헤드의 크리비, You are so very special. 너는 위어도고, 그러니까 I want a perfect body, I want a perfect soul. 뭐 이런 노래란 말이죠. 고불이기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가오갤 멤버들도 처음에 정상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 이 노래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인간관계의 폭력적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못 벗어나면 근대 과학의 기반은 무기체계에서는 약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덕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가옥에는 빌런과의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관객이 동의하거나 공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앞에서 싸우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뷸라는 드렉스가 바보, 쓸모없는 바보라는 편견에 갇혔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아수라장을 정리하고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 팀을 하나로 모는 거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멘티스예요. 멘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웃게 하고 사랑하게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어떻게 골칫거리며 유일하게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네빌라가 멘티스가 말해. 그리고 하이 레볼루셔나리의 우주선이 폭발하기 직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멘티스의 통찰처럼 드렉스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건강한 자신감에서 만든 웃음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죠. 아무래도 너무 착해져 버린 네빌라가 공감 능력만큼 전투력도 끌어올린 멤피스의 도움으로 그리고 피터와 로켓 등 자기 변신 노력을 비롯하여 코스모의 염력의 능력을 끝내 인정하죠. 그레클린이. 그래서 가오겔의 멤버들은 근대 자아를 포괄하여 탈근대의 자아를 찾아가고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요. 그래서 드렉스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니까 바보들이나 춤춘다고 그랬는데 결국 춤을 추죠. 다른 마지막 장면이 다 그래. 그러니까 드렉스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으면 마치 행복해졌듯이 진짜 행복해졌죠. 근대 자아를 포괄하려는 탈근대 자아는 근대 가족의 한계를 벗어나 탈근대 가족의 모델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근대 가족이 되는 거죠. 한 뼘 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로드는 가족과를 제외를 하고 멘티스는 자기를 찾는 여행을 떠나고 가모라는 라반즈스로 돌아가고 로켓은 뉴 가오게를 꾸리는 리더가 되고 피렉스는 다시 아버지 역할을 맡고 가족을 버틴 네빌라는 노베의 재건 가족을 각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의 승망성쇠를 10여 년간에 어울린 여정에 어울린 설득한 결과를 되는 거죠. 호릭이 정리하듯이 그 가옥의 3는 근대 가족의 아웃사이더들이 각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의 성망설의 이야기예요. 네, MCU 최고의 3부작이라고 인정을 찍는 가옥의 3의 테마는 바로 가족의 해체인 거죠. 근대 가족의 해체.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인지 아는 장소. 고향에 가족을 두고 떠나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로지 쓰이는 거죠. 이게 근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유지되는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선택했고 각 가치관이 같다 해도 평생 함께하기는 어렵다. 가슴속에 품은 이상, 지켜야 할 약속, 피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탓이다. 가을의 멤버들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적 해체를 택한다. 헤어져서도 가족인 거죠.
영화마다 조금씩 변주되어 마침내 한 번의 생애 주기를 보여주는 가족이라는 주요 테마. 그러니까 살근대 가족이 탄생을 하죠. 이게 가옥의 시리즈의 서사였다면, 그건 뭐냐면, 근대 가족의 해체와 탈근대 가족의 건설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근대 가족의 돌봄이라는 유의를 포함하면서도, 포함하죠. 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탈근대 가족이 담론이 되죠. 그래서 떠나고 해체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해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발전적인 해체가 그랬는데 이때 해체는 완전히 부서지는 해체가 아니라 해체인 것처럼 보이는 해체예요. 근대 가족이 자본주의의 기본 단위로 가능하니까 사회적 조직의 세포라고도 합니다만 근대 가족의 포함을 하려는 시도는 힘이 들어요. 루이스가 다른 데서 한탄했듯이 가족의 종말보다 자본주의 종말을 향상에 더 쉬울지 모른다 했던 거죠. 이게 거의 집을 집다게 만든다는 거는 세계혁명이라는 실천에 가까운 거고 거창한 결론에 도달해서 좀 어안이 벙벙해질 결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대환적 사회 세계 누구나 스치듯 볼 수 있다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루이스가 누구나 스치듯이 볼 수 있다고 예언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세계혁명의 실천인 대안적인 사회세계 팔근대 가족의 모델이 가오갤의 영화에 재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트를 칠 수밖에 없어. 스치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하여 250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단위에 대한 제한. 이게 그 노웨어죠. 노웨어 행성. 팔근대 통치 수단에 반대하는 진짜 가족 운동. 이게 가오갤이죠. 가오갤의 이념이에요. 혈연을 완전히 내려놓고 동시적 관계, 근족 혹은 이름 붙여진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 가오갤을 해설하는 것 같죠? 비모성의 생선. 엄마가 아니어도 그걸 보는 거죠. 목숨을 바치고 아빠가 아니어도 비효역성 등 혈육에 상응하는 완전한 새로운 관계 방식. 이 가오갤이죠.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은 아니죠. 색다른 사회적 주체가 설 자리. 그것도 가오갤이죠. 이런 탈근대 시대의 가족 개념. 을 궁극적으로 구축하는 바탕이 되기를 희망하며 단편적으로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인데 가오갤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실현되게 됐죠. 근데 거의 마지막이죠. 중요한 건 라쿤이 왜 리더가 됐냐 그거죠. 로켓이 피터와 다른 차원, 지금 미래의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가오갤을 대표하는 리더가 돼. 가오갤 3가 근대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 각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족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라면 로켓은 근대 자아의 정체성에서 기인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진짜 나를 찾아가는 성장서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프롤로그에서는 갇혀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디오 크립을 따라 노래 부르는 거.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죠. 뭐 천장을 걸어가고 막 그래요. 그지? 그리고 가모라가 피터를 좀 위로해 주라니까 그 피터한테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피터를 위로해 주라니까 내 문제가 더 많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샵샵한 장면으로 그게 열쇠죠. 그 가치공사의 열쇠. 그 자기가 개발한 열쇠를 보면서 그게 트라우마의 상징이죠. 로켓이 등장한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은 가오갤 멤버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빌런의 우생학적 동물 생체 실험의 대상이었던 과거사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듣는 거예요. 완벽한 영화를 갖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켓이 오프닝에서 듣는 곡, 라디오헤드 크리프의 가사를 그의 트라우마의 경험에 비추어 재해석해보면, 고브릭은 안 그랬는데, 동물 생체 실험의 대상이었던 기형적인 신체를 갖고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에 로켓이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때? 그러고 살지 못하는 거죠. 로켓을 가오갤의 차세대로 내세운 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관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유아 청소년기의 유토피아적 희망의 근거가 근대 이데올로기죠. 대학 좋은데 스카이 가면
취업자라면 어쩌고. 그게 어이없이 힘을 거의 상실해버린 탈근대 시대의 전환 과정 속에 지금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청년층들이 빠져 있는데, 당연히 우울증과 불안증이 기본이 깔려 있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 등 근대 가족의 핵심, 가족의 실천 과정을 그냥 뭐 말하지도 않고 피해버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세계를 앞서가는 선진국이라는 징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글로 가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로켓은 자신이 설득력 있는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 남성 피터보다 한국 영화 관객의 주류가 되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청년층의 공감을 유도하는 대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크스 앵겔스의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반론에 따라 부르주아 가족 서사 밖에서 자아를 완전히 개조하고 싶은 욕구가 있긴 하더라도 가족을 폐지하라는 말이 아직도 위험하고 전략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유토피아적으로 여겨지는 거는 이 기존의 인식 체계를 전복하는 진짜 혁명의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가족의 폐지를 둘러싼 정치에 뭔가 으스스함, 버거운 게 있어요. 이런 으스스함이 왜 있냐? 진짜 혁명적인 모든 정치에는 이런 으스스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벽을 부수고 하늘을 부수는 거죠. 이런 공포는 자아의 폐지라는 예감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자아를 폐지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응? 그게 비록 89T13이라는 우생학을 위한 동물 개조 생체 실험의 대상자였던 자아였을지라도, 그거였을지라도, 그런 비참한 살면서 의지적 가족의 짧은 경험밖에 없을지라도, 그밖에 없었어도, 그래도 그 자아의 폐지의 전제가 되는 근대 가족의 폐지를 둘러싼 정치에 뭔가 으스스함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스스함이 있는 거죠. 이런 으스스함은 진짜 혁명적인 정치에 있으니까. 근대 자아의 폐지를 위한, 최근대 진짜를 나를 찾기 위한 성장의 과정. 이 근대 가족의 폐지를 동반하는 거죠. 물론 다 죽은 가족이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음으로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 거죠. 루이스가 의스스메어로 표사한 심리적인 버거움의 경험은 필연적인 거죠. 그리하여 로켓은 어떻게 하냐? 자아 밖에서 피터를 비롯한 우주가족 가오겔의 처절한 구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 근사체험을 해요. 임사체험.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죠. 죽음에 가는 경험이죠. 수술이 뜻대로 해졌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스타를 오해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하는데 로켓은 죽기 직전에 주마등을 보게 되고 주마등 속에서 실험체 친구들을 만나요. 다 죽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거기서 라일라가 만나서 라일라가 로켓에게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책의 제목에서처럼 가족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대 가족 폐지 이후에 탈근대 가족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 알지 못한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완전히 욕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제도 이후에 무엇이 나타날지 너무도 궁금하다. 어쩌면 그게 내가 알 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 그것이 찬란하고 풍요로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가오겔3의 로켓은 그걸 갖다가 트라우마에서 극복하는 힘이 우주적이라고밖에 묘사할 수 없을 그러니까 체험 속에 경험한 재회한 가족이잖아. 사는 가족도 아닌데도 그 가족이 격려를 해주니까 극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이 으스스함이나 심리적 버거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 가족적이라고 뭉뚱그려진 형용사 안에서 유태폐화적이 잠재적인 고경이 그, 갇혀져 있지만 죽음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탈근대 가족제도의 핵심 요소인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이 이런 이상적인 버전의 가족적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죠. 꿈에도 좋고 몽상에도 좋고 임사체험에도 좋지만 어쨌든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던 자리에 무엇을 놓겠냐 할 때 아무것도 안 놓지만 그 가족 이후 근대 가족 이에 아무것도 없음의 풍요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로켓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피터, 뒤이어서는 로켓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우리가 손잡으면 인명 가족 위에 찾아올 아무것도 없음의 풍요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8근대 가족의 진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가오리얼3는 관객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제공해요. 아, 로켓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끔찍한 개조 실험을 당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릴라는 라일라라고 하기도 하고 릴라라고도 번역했는데 라일라는 목표와 함께 꿈꾸던 꿈을 상실해요. 언젠가 하늘을 나는 멋진 기계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하늘을 알겠다는 소망을 로켓은 그래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기의 혐오의 늪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로켓 바구니로 다시 태어나요.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로켓이 우리족 해군대 가족과 함께 꿈꾸던 꿈이었던 언젠가 하늘을 나는 멋진 기계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하늘을 낳겠다는 소망에 힘을 얻어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기 혐오의 늪에서 벗어나는 경험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다른 멤버들을 포함한 관객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깊은 공감의 기억을 생성하였기에 이름으로써 가오갤의 영화 산업적 성공이 있었다고 보여져요.